발주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도입된 그 공사안전보건대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업 생애 주기, 그러니까 시공 전하고 시공 단계하고 시공 완료 단계에서의 행정적인 절차, 준비, 그리고 준비를 한 거에 계획을 한 거에 확인,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건설사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셨죠? 네, 현장에 참여하게 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출한 결과는 이 국내 건설공사 입찰 제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Q 심사 및 종합심사대라는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안전 역량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도록 현재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평가에 반영되는 그 점수들인 신인도라든가 사회적 책임이 가관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하는데 낙찰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낙찰을 할 때 그 회사가 사고 났던 것도 결과도 보고요. 그리고 뭐 배점을 상회하는 방법 등으로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역량을 갖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입찰들을 조금 변경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 역량을 갖춘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다른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역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두 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연구원분들께서 연구를 하면서 도출해낸 건설 재해 감소를 위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지도와 현장 관리 외에도 뭐 안전 대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타 산업에 비해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관리자와 근로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위험을 보는 것의 생활화 등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과 행정을 떠나서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 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활성화,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사용하여 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것에 비하면은 이 제도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기에는 우리의 정보 시스템과 현장의 어떤 통합 관리 체제가 좀 미흡하다. 적기에 건설 현장 산재 예방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제도와 공단의 안전보건공단의 업무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건설 현장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두 분 전문가들이고 연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아주 오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연구가 건설 현장 안전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진행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김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상황에서도 그 안전관리의 역할, 그리고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상호 간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짐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회색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 회색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제도 그리드 확충 방안을 주제로, 첫째,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체계 검토, 그리고 둘째,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셋째,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과학적 사고 분석 연구 사례 순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 회색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 그리드 확충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세미나는 이곳 킨텍스 세미나실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빈 소개입니다. 동국대학교 서용윤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소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안전연구실 문형수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안전연구실 백빈나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은하 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하입니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서 확대 시행되어 가지고 이제 산업안전보건의 달이라고 저희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맞이해서 우리 연구원의 산업안전연구실에서 개최하는 안전관리 회색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제도 그리드 확충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가 하도급이 관영화된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다발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관리 주체, 역할, 대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책임을 방기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체계랑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 제장 제도와 공정안전보고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분석 방법 같은 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기업의 재해방 활동에 반영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도급 유형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체계 검토를 주제로 동국대학교 서용윤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도급 유형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체계 검토를 발표할 동국대학교 서영윤입니다. 지금 요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급 유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급인하고 수급인 간의 안전관리 체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제 도급인의 안전조치와 함께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이제 도급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최상층 도급인에게 대부분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의무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이제 관계 수급인에게는 이제 계약된 근로자들 위주로 이제 안전보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임이라거나 최종적인 어떤 그 의무와 관련돼서는 도급인에게 지금 현재 많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이제 관계 수급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이제 중증적 관계로 있을 때 도급인이 좀 안전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는 관계 수급인에게 어느 정도 안전관리와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좀 부여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한 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근로자에 대한 뭐 안전 관리와 관련된 뭐 역할이라거나 어느 정도의 그 인식 같은 것 등을 좀 강조하는 한편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이라고 하는 수급업체의 사업주에게까지도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라거나 또는 역할에 대한 책임 인식 같은 것 등을 좀 부여하고자 어느 정도 한번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안전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직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바는 아니고 좀 그냥 검토해보는 문제 제기 사항이다라고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급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안전관리 쪽의 전문가셔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의 개념을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법을 하신다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도급이라고 하는 정의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명칭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붙어 있지만 사실 다른 민법이라거나 또는 이제 공정거래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이제 건설산업 기본법과 같은 곳에 있어서의 도급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있어서의 도급보다 범위가 조금 더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보다 더 넓은 도급의 범위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처법상의 이제 도급인의 책임은 지배적인 장소 위주로 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도급의 유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업무를 주어지게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도급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2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도급,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고요. 또 다른 법을 보게 되면은 하도급인이라고 해서 이제 중층적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수급인들까지도 모두 다 정의하고 있는 법률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급 관계라고 하는 게 유형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존재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라거나 역할 관련된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공백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상층 도급인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발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도급인하고 정의상 좀 걸리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연구 범위에서 발주자냐 도급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굳이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논의에서 조금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발주자 도급인 관계의 설정이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자만으로 좀 한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처법에서는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발주와 관련돼서 도급과의 관계를 좀 먼저 정의를 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자냐 도급인이냐의 차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급 관계가 정의가 됐을 때 이제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체계를 좀 어떻게 적합하게 구성할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이나 안전조치 의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외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제5장, 제2절과 제3절의 일반적인 도급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이미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책임이 뭐 산업안전보건법뿐만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급인에 대한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뭐 살펴보게 되면 이제 최상단 도급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도급인의 규모가 서로 비슷비슷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최상단 도급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 체계를 검토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연구라거나 검토의 첫 번째는 어떤 도급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관계자들의 유형을 또는 그 관계들을 정의하는 게 사실은 가장 선결될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이 어느 정도 잘 정의가 됐을 때 사실은 적용하기 편한 하나의 법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 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무사항을 제대로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는 이제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이외에 예방조치와 정보 제공 등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인이 직접적 조치의 규정 예시에 있어서는 이 직접적 조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조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그 수급업체에 대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명령이라거나 지휘를 내릴 때 근로자 파견법하고 조금 첨예하게 얽힌 부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쪽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계수급인과 도급인 간의 관계는 사업자들 간의 조치 사항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까지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포괄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예방조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이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라는 거에 있어서 도급인이 본인의 사업장에 대해서 관계수급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지원하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 대상이 점차 넓혀가면서 이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까지도 사실은 이제 도급 관계가 얽히다 보면은 사실 요새 뭐 공장이라거나 건설업체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납품업체 화물차주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상하역하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외부 화물차주가 들어올 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할 의무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안전조치라기보다는 이제 정보 제공과 관련된 간접적인 조치사항들을 현재 도급인들이 부여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제 도급 인사의 안전 조치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간의 관계가 좀 공백이라거나 누락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락이 있을 때, 또는 이제 도급인이 다수의 수급인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중증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최상단 도급인이 어떻게 수급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 관계와 관련돼서 이제 뭐 외국의 논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도급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또 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넓게 쓰이는 용어는 아웃소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아웃소싱이다, 서브 컨트랙트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실제로 아웃소싱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의 도급과 좀 적절하게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논문도 그 위주로 보게 되는데, 아웃소싱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탈조직화 문제라고 하는 디스오거나이제이션 문제들을 좀 많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고 한다면은 도급에 따라서 다수, 다단계, 다중의 기업 간 복잡 관계가 있을 때 역할이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거나 누락 또는 공백이 생긴다는 현상이 탈조직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탈조직화에 따라서는 사업장에서 이제 작업 혼재의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의사소통의 단절, 그리고 의사결정의 책임자가 부재하는 경우, 그리고 책임의 전가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도급 쪽에 있어서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근본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이 작업 혼재의 위험과 관련돼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경영 측면에 있어서, 또는 이제 사람 관계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직 관계 측면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의사결정의 책임자 문제 같은 것 등을 어떻게 법안에 다룬다거나, 또 이제 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종종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점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급인 간 관계 수급인 간도 이제 체계의 문제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활동에 있어서 단계별로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로 법적으로 규정화한 나라가 많지 않을 정도로 이제 도급 사업과 관련돼서 계약부터 시작을 해서 환류까지 실질적으로 많은 체계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급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의될까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급 사업 진행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수급인들에게도 안전 조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수급인도 사업주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50인 미만 또는 이제 50억 미만 공사도 포함이 되게 되면은 뭐 도급인이든 관계수급인이든 모두 다 중처법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그 체계에 있어서 좀 이중적이라거나 중복적인 체계도 조금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 간의 의무를 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나마 수급인에 대한 그 역할이 좀 기본적으로 잘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하도급법상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수급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도급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별도로 다음처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건설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 그리고 수급 사업자들을 관리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건설 도급 이외의 도급 사업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좀 총괄적인 도급 사업에 대한 유형이라거나 관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각 도급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관계 수급인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 조치를 좀 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서 도급인, 수급인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서 사업장의 공유 정도라거나 작업 기간에 따라 도급인, 수급인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 도급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제조 도급도 있고요, 위탁 운영도 존재하게 되고요, 운송 위탁도 포함이 되고, 유지 보수라거나 장비 대여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도급의 사업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유형이 다 법적으로 규제가 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사업 유형들이 어떤 사업장에 또 중복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다중적으로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누가 어디까지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모호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배적인 사업장이 있으면은 중처법 때문에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배적인 사업장을 가지신 분이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50인 미만 사업장도 또는 이제 50억 미만 공사도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제 관계 수급인에게까지도 안전보험관리 체계에 대한 법적 사항이 검토가 되다 보니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할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경제적 전속성 위주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제적 전속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전속성 얘기했지만 계약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의무사항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처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장소적인 책임 위주로 안전조치를 분류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도급 관계에 있어서 근데 어느 업종이 가장 문제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전통적인 건설 제조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물류 창고업이 이 도급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건설하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 도급인을 파악하기 쉬운데,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창고 관리자도 있고 물류만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고 화물 업체도 존재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비슷한 규모의 사업체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좀 그 최상단 도급인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급 단계에 따라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를 확인을 하고 이제 관계 수급인의 역할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도급은 이제 다수 도급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요, 중층 도급 관계가 존재하게 되는데, 사실 다수 도급은 여러 수급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고요, 중층 도급은 이제 하도급을 주게 되면서 역할과 책임이 좀 모호해지는 경우 또는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업하고 건설업에 따라서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하고 관계 수급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고가 많이 나는 반면,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간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요새 하도급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수도급, 죄송합니다. 하도급이 없다는 건 제가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수도급 관계가 사실 많기 때문에 관계수급인들이 워낙에 그 안에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층적 관계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는 정규직 분들도 계시고 외부 업체 분들도 좀 중층적으로 계시다 보니까 도급인하고 관계수급인 사고 사망자 수가 많다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통계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유형하고 도급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이라거나 역할을 좀 한번 체계상 검토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중대재해감축노동회도 나왔지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 ESG의 S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G 부분의 거버넌스에도 포함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급인하고 수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서의 계약뿐만이 아니고 생산적인 측면, 그리고 뭐 도급 관계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라거나 뭐 안전 문화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대기업 사업장에 있어서 뭐 내년부터 ESG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의무화가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 수급인들을 얼마나 도급인이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총괄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에 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안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무선 마이크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사업체 안전관리자로서 그 수급업체를 안전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급사도 그 50인 이상이라서 그 대행 안전 대행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대행 업체하고 저 안전관리자 원청 안전관리자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또 하고 서로 미루는 경향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사고나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그 대행 안전 대행 업체하고 원청 중에 책임 물론 이제 관리를 둘 다 잘하겠지만 책임 소지나 이런 어디 리스크가 큰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법적인 책임 같은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뭐 사업 유형하고 지금 현재 사안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안전관리자가 그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있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사항은 이제 그 안전보건협의체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이제 그 도급인하고 수급인 간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처법을 보시면은 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급인의 리스크가 더 큰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사업장들도 지금 50인 이상 300인 미만도 아마 중처법에 걸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처법이 좀 강력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뭐 내년부터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상단 도급인에게 좀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더 많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리스크를 떠안은 만큼 얼마나 그 역할이나 책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파견법 같은 걸 좀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좀 전반적인 자기 사업장에서는 직접 지휘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권리를 주고서 지금 하고 있는가.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선결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도급 업종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제가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건설업에서 그 협력사 수급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그 지금 현재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골조라고 해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원청하고 근무를 하다 보면 원청에서 실시해야 되는 안전보건 의무라든지 아니면 현장 관리 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일정 부분 이제 원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원청에서 저희에게 너네 근로자가 제일 많으니 너네가 관리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의무를 떠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그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한마디로 비용이죠. 비용적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원청의 어떤 무언의 압박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에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줄 수는 없는지, 일례로 현장의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용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서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책임 소재를 구분을 지어주고 의무를 좀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건설업은 그 다음 발차심으로 전공이시긴 하신데, 네, 우선은 뭐 지금 관계급 수급업체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 도급업체가 아니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 어차피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중처법이나 사실은 조금 누락되거나 공백의 규정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재해가 나면은 어차피 뭐 도급인이 전 사실은 더 책임을 받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관계 수급인에게 그런 업무를 부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법적으로 규제 사항이 있으면은 좀 원만하게 풀릴 거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지금 그렇게 관계 수급인에게 본인의 업무를 떠넘기는지는 잘 확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지금 표준화 도급 계약서 상에 있어서 이제 도급인이 좀 그런 업무를 좀 제할 수 있도록 좀 명시는 해놓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법적 책임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규정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지금 시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법적 범위를 넘어가지고 지금 건설사업주가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뭐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좀 법적으로 이번 과제에서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규모와 관련돼서도 한번 좀 적절한 안전관리 분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마 가장 문제가 산업안전보험관리비가 수급업체에게 주어지지 않는 문제도 좀 존재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뭐 인적이나 재정적인 좀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도급업체의 그러니까 원청의 산업안전보험관리비뿐만이 아니고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좀 수급업체들에게도 좀 어떻게 좀 명시화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류 창고업을 하고 있는 식품 납품을 하고 있는 도급사입니다. 저희 좀 궁금한 게 저는 지금 배송을 운수사가 하고 있는데 운수사 직원들이 전부 다 사업자입니다. 그런 사업자들로 구성된 그 운수사가 또 13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또 대표 운수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을 저희 수급사로 봐야 되는 건지, 그 수급사로 보게 되면 적격 수급사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부터 해서 TBM 등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제가 고용노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하면서 이제 뭐 택배기사라거나 이제 뭐 기본 화물차주, 물론 그 화물차주가 이게 포함될 경우도 있고 지간성 기사처럼 포함될 수도 있고 정말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가 지간성 기사 역할을 할 때 포함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다중 이제 도급 아까 말씀드린 그 도급 체계에 있어서 저걸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아마 원청에서의 아마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걸 텐데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대표 책임자를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우선 조직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도 인터뷰를 돌아다니면서 물류 창업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많은 관계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건설업처럼 딱 그 어떤 책임 소재가 사업장에 명확하게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좀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화물차에 대한 개인 사업주분들, 개인 운송 사업주분들 또는 운송 대행 주선 사업자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그렇게 다중으로 하는 게 물론 뭐 원가 절감 측면에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그렇게 하는 게 뭐 경영상 바람직하겠지만 안전상으로는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계약에 대한 그 규모를 뭐 아까 13개나 하신다고 했지만 좀 줄이면서 안전 관리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은 드는데요. 뭐 지금 당장 뭐 제가 지금 유튜브도 녹화가 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 따로 그 개인적인 사견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그런 다수 도급에 있어서 좀 다수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 좀 한정 지어가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갖춰졌으면 이제 좀 원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촉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급, 수급이 사실은 제일 애매하고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라 아마 좀 궁금하신 내용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가로 필요한 질의는 저희 진행자에게 문의 주시면 교수님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그 서용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원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대장 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사실 연구가 진행된 지는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큰 그림의 일부 정도만 소개하는 걸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잘 알다시피 건설 현장에서는 제가 건설 안전을 하고 있지만 항상 나오는 그림이 이 첫 번째 그림이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되죠. 이 건설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만인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소망은 이 만인율이 10만 만인율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만 만인율 쓰기에는 숫자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만인율을 사용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만인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상대로 제일 적기 때문에 쓰고 있고요. 이 건설업은 항상 뭐 제조업 대비 3배, 3배 높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건설업은 어느 나라에 가도 제조업보다 보통 5배, 10배 정도의 사고 자연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킬링 인더스트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공사비 규모에 따른 제도의 어떤 차별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120억 이상 건축공사 중심으로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를 이제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억 이상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사고 사망만이 많이 남고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 영역인 50억에서 120억 영역 이 영역에 최근에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이 중에 하나는 이제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를 자기 같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갖고 있고 50억 미만에는 아직도 좀 많은 그런 중대법 대상도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고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직도 현실이긴 합니다. 이 50억이라는 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이 앞에서 서영민 교수님 얘기하셨던 그 도급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발주자라는 그를 어떤 그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끌어들이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발주자 이 안전보건 대장 제도를 이제 만드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있는 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왜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들어와야 되느냐, 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 유럽 중심으로 시작이 돼서 영국에서 CDM에서 1994년도에 CDM 제도에서 받아들이면서 유럽 중심으로 많이 확산이 됐는데 발주자의 일정 부분 책임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얻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직접적인 어떤 그 의무를 주는 건 아니라 약간의 간접적인 의무를 주는 형태로 대부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발주자를 어떤 간접적인 책무를 주는 형태, 간접적인 책무다 보니까 처벌하겠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관심을 두고 참여를 시키겠다. 그리고 안 하면은 과태료를 줄 뿐이지 내용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그냥 해라라는 형태의 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이 대장이 잘못돼서 사고 났을 때 발주자를 처벌해야 됐다가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기도 쉽지 않은 거고 약간 다양한 법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태료 조항으로만 들어와 있는 그런 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안전보건대장 제도는 50억 이상 현장만 건설 현장만 적용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될 때 이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즉 말은 이거 대장 제도지만은 사실은 의미는 발주자를 포함시켰다는 거. 이 건설 현장에 있는 안전법 중에서 하나는 국토부가 갖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는 명확하게 발주자의 책임 의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의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 산업법 전부 개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연구를 하고 나서도 한 몇 년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도입은 됐습니다. 다만 내용은 완화시키는 형태로 처음 연구안보다 완화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대법은 잘 알다시피 이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좀 작년에 있었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안전보건대장도 이 자기 규율 예방 체계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녹아들 수 있게 할까가 저희 연구진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행 연구와 저희가 조사해본 바,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사실 안전보건대장 제도가 약간의 이제 형식적인 걸로 이해되는 게 좀 많이가 돼 있죠. 특히 이제 뭐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다음에 뭐 외부 기관에 맡긴다거나, 사실 취지는 직접 기본 같은 경우도 발주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게끔 설계안전보건연도 설계자가 직접 작성하게끔 하는 제도였는데 실제 운행되는 것은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그 효율성 또는 활성화 쪽 이런 측면을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되면은 이제 고시 개정안이 나오는데 저희가 하는 연구는 좀 뒤에 얘기고 지금 아마 하반기나 지금 준비 중인 것은 고용부에서 고시 개정안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작성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작성 내용을 조금 바꿀 거고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아마 붙을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논의 중인 거고 나중에 논의가 끝나는 상황에 아마 고용부에서 예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현재보다는 내용이 좀 합리적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거를 좀 그려보고 싶은 게 저희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적은 이 안전보건대장 제도를 약간 좀 틀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작동성 있고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용부에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제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그런 뭐 체계, 조치, 고유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50억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특히 안전보건대장이 50억에 해당이 되고 안전관리자의 문제, 그다음에 조종자 이런 것들이 50억 이렇게 되고 이게 접근 방식이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산재 통계만 보여준다면 가장 쉬운 방식은 안전관리자
대상을 계속 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많이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비의 증가 문제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그 약간의 자기 예방 자율이라기보다 약간 강제에 가깝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돈의 문제가 되고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 50억 이상에 해당되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안전보건 대장에 대한 어떤 거를 해보자라는 게 좀 갖고 있습니다. 50억 미만은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고 약간의 강제하기는 어려운 분야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기술지도 제도라든가 뭐 몇 가지 아니면은 공단의 예방사업 지원하는 제도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되고 이 5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서는 산업법만 가지고 정액이 없고 산업법과 국토부법이 약간 서로 상쇄되는 그러니까 서로 보완되는 그런 측면도 서로 좀 고려해야 되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안전보건대장인데요.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이제 계획 단계 작성하게 돼 있고 설계자는 이제 발주자한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받아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단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한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행하기 이 대장을 약간 업데이트 계속 이력 관리하는 것을 하고 관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보완된 것은 이 적정성 확인에 대해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대장을 확인하라는 게 좀 보완된 내용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에는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갖다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유해물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에서는 안전공단이 적정성을 조금 보긴 합니다. 이제 유해물 방지 계획서 통과하기 위해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만 조금 내용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은 2018년도에 최초의 연구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그 당시는 많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실제 고시된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쪽만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 최초 연구 내용의 고시안들은 적용을 해봤는데 공공공사 위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적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조금 많이 삭제가 되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보건대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가 사실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게 어떤 수급업자를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발주자가 스스로 발굴한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대한 여기 있는 요것만 이제 살아 있는데 이 부분을 기대했던 것은 발주자가 공공 같은 경우는 발주자들이 사고 사례들을 좀 찾아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했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런 내가 처음 해보는 최초 건설공사를 해보는 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간한테 의지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라는 형태로 갔었는데 결국 전문가가 외주주는 형태로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인데 설계안전보건도 왼쪽이 최초 연구안이고 오른쪽이 고시된 내용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보시면은 지금 된데 사실 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하는 위험성 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조금 약간 좀 완화된 형태로 왜냐하면은 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보시면은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이 없고 그냥 감소 대책만 유해 위험과 감소 대책만 제시하게 돼 있다 보니까 실제 평가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부분이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왼쪽에 있는 같이 국토부도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엄격하게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거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는 약간 거기를 지금도 준용해 줄 수 있게끔은 허락을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설계자가 하는 위험성 평가는 설계안전보건대장보다 국토부의 제도가 좀 더 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인데 공사안전보건대장에서는 의도했던 바가 실제 설계자가 제시했던 유해 요인과 다음에 시공자가 발굴한 유해 요인을 시공자가 직접 이행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에서 서류만 만들어 놓고 직접 안전 계획 다 만들어 놓고 위험성 관리 놓고 실제 대책들을 했느냐.
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라라는 이런 시기를 같은 걸 처음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거다라는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업체에서 많이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발주자가 확인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에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냥 수시의 때에 따라서 보라는 걸 갖다가 3개월로 한 번 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볼 이유가 하나도 없죠. 3개월 이내 딱 3개월만 봅니다. 필요하면은 공사가 많으면은 자주 매일도 볼 수 있고 공사 없으면은 한 달, 두 달도 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3개월로 왔다는 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에 12월, 1월, 2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 걸리면은 공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한 번씩 봐야 돼요. 무슨 공사가 거의 없어도 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그 자율성과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문헌을 통해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주자의 기본적으로 이 지식 부족 얘기를 많이 하고 다음에 자료도 없고 교육이 없다 보니까 실제 뭐 해야 되는지 어렵다. 특히 유해 위험 요인을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외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똑같은 표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10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5층짜리 건축 그냥 근생을 지어도 유해 위험 요인은 똑같은 게 들어옵니다. 즉 이게 어디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전혀 없는 안전보건대장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설계안전보건대장도 마찬가지로 지식 부족 얘기와 함께 실제 현장에 적절한 유해 요인이냐, 유해 위험 요인이냐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즉 설계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실제 발생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냥 당연하게 설계를 하면서 추락 사고가 많대, 그럼 추락 사고 발생할 거야라고만 판단하는 거죠. 내가 그린 도면을 구현함에 있어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추락일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위험을 도출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도 마찬가지로 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확인한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현장 직원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 또 있다고 이제 알려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신층 인터뷰를 한 15건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했는데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그다음에 지도기관을 나눠서 이제 방문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 발주자는 공공밖에 이제 인터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기본안전 문제점을 보면은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대책 부분 작성이 어렵다. 차라리 얘를 설계에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제일 얘기 나온 것은 유해 위험 요인이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과연 현장에 맞느냐 지금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공사안전보건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버티는 형태로 이제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설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하기 싫어합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왜 부여는 시공자가 하는데 내가 왜 설계자가 근로자 안전을 책임져야 되느냐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간이 셉니다. 근데 국토부법에서는 강제하기 때문에 공공공사는 무조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제 국토부는 아까 설계안전성 검토가 민간 제도는 해당이 안 되고 공공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공공에서는 과태료 조항이 300만 원 있기 때문에 과태료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 설계안전보건대 민간 같은 경우는 굳이 민간 설계자 입장에서는 왜 해야 되느냐가 아직까지도 계속 공통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문 이 시공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공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은 약간의 좀 자격 문제, 전문가의 자격 문제도 조금 얘기도 있고 오히려 이게 대장이 어떤 공사기관 공사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규모 현장은 사실은 50억에서 120억 사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울자결자 먹기로 끌고 가는 형태, 오히려 시공사들이 잘 안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미행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대로 쓰지 않아도 전혀 처벌받은 규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발주자한테만 과태료, 그러니까 적절성을 물어보지 않고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짱을 부려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 안전대장이 유일하게 작동성 있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에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하고 있는 등급제에서만 유일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 나머지는 어디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뭐 제도적 측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가 굉장히 될 것 같긴 할 거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도 좀 볼 수 있다.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 위해형 방지 계획서 심사 대상 현장은 유방계 심사에서 같이 현장 확인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유방계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를 활용하는 방안. 근데 사실은 산업법에 감리자가 없기 때문에 협조가 좀 필요한 분야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현장에 감리자 있으니까 감리한테 시키면 되지 않냐고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산업법에 감리자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의무를 주려면은 또 다른 정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타법과 협조를 이루어서 이 감리 업무에 추가시켜서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다음에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도 지금 1억에서 120억 사이 하고 있는 기술지도 쪽에 이 제도의 실제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지 공사 쪽에 대해서 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장의 성격을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고 성격에 맞도록 재구성한다는데 이거 시기와 내용인데 기본을 그냥 계획 때만 끝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은 계획부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발주자가 직접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즉 어떻게 된다면은 성격을 바꾸면은 이 대장이 과연 현장에서 기본 계획부터 설계 공사까지 안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어떻게 하든지 얘가 관심만 두고 얘가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따지는 게 조금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안전에서 어떤 측면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봅니다. 이 안전보건 대장이라는 게 사실 영어로는 원래 시작은 영국 CDM에서 Health and Safety 파일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즉 보건 안전 파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의 성격은 안전의 성격이 사실은 아니고 유지관리, 그러니까 건물을 쓰고 있을 때의 유지관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을 지을 때 과연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이걸 국내에서는 변형이 되면서 발주자의 책임으로 조금 바꾸면서 성격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성격에 대한 고민이 조금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음에 설계자가 해야 된다, 발주자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백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점이고 고민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저희 진행요원께 그 질문 전해주시면 교수님께서 저희 답변 따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해주신 원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주식회사 헤르스 김영석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즉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헤르스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를 오늘 이번 세미나를 발표하게 된 근본적인 내용은 현재 공정안전관리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이행 상태 평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 달, 한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발표 자료를 좀 청취해 주시고요.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현재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어떤 도입과 발전 방향, 그 다음에 현행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개선 방안을 연구진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28년간 우리나라에 정착된 전후무후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본질을 보면 사업장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 시스템을 자기 규율적으로 구축,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PSM 제도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대산업사고, 화학물질에 대한 누출, 화재 폭발,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우리 그 위험 경고제가 현재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로 보면은 약 36배 정도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대상 사업장이요. 그리고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어떤 변천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이제 95년부터 법률이 도입이 돼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대부분 제도가 강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강화 위주로 제도가 변천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PSM 대상 사업장은 2,176개 사업장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이행 상태 평가를 하면 등급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P, S, M 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P 등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등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더 다른 문제점은 M 등급은 또 상향 S나 P로 이렇게 되지 않고 M 등급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PSM과 관련된 이행상태 평가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PSM 성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와 관련돼서는 PSM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자료에 대한 공정안전 자료에 대해서 체계화한다든지 또 위험성 평가를 정착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안전운전 계획과 관련돼서 PDCA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정착을 시킨다든지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많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PSM과 관련돼서 28년간 많은 제도 개선들이 되어 왔고요. 뭐 현재도 법령과 어떤 인프라를 개선한다든지 또 EPSM을 도입한다든지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 도입한다든지 또 우리 PSM과 관련된 다른 중복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들을 사실상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과 관련돼서도 뭐 인력 보강을 한다든지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법 고시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행 상태 평가와 관련된 내실을 위해서 우리 2016년도죠. 2016년도에 97개 항목을 152개로 확대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그 PSM에 관련된 작성 능력이 부족한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이행상태 평가 과거에 근로자나 경영층에 면담을 일부 면제됐던 것을 좀 강화하는 뭐 그러한 것들이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대산업사고와 관련돼서는 뭐 지속적으로 7건 내지 8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빈도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사고 빈도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사고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대산업사고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PSM 제도 이후에 어떠한 완벽하게 줄어드는 이러한 트렌드는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보면 현재 중대산업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16년간 총 11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중에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부상자는 36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망자 80명 중에 원청업체가 61%, 하청업체가 39%로 이 원청과 하청, 또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견주어 볼 때 PSM 대상 사업장은 원청에 의한 사고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사망자를 보면 정비 보수할 때 33명, 또 정상 운전할 때 21명, 그다음에 시운전 시에 20명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직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자가 없을 경우에 중대결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면 현재까지 93건 정도 발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우리 PSM의 이제 문제점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페이퍼 세이프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 작업이 공정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아서요. 실제로 현장에 갈 시간이 없다라는 현장에 이러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안전작업 허가서가 1년에 굉장한 많은 수의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건 이상의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할 경우에 조직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한 PSM과 관련돼서는 심사에만 좀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현재 사업장의 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PSM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이에 따라서 현장의 작동성은 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PSM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PSM 이외에, 그러니까 화학산업 이외의 산업에서도 이제 PSM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PSM 제도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첨단 기술이나 또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우리 PSM의 7대 업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약 제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농약 제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 업종 대상이다 보니까 PSM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세 번째로는 화학물질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복 규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 또 위험물관리법, 고압가스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러한 법률들에 의해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중복 규제가 많고요. PSM과 같은 이제 화학사고 예방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PSM뿐만 아니라 SMS,
그다음에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그다음에 우리 그 소방청에서 현재 실시 예정인 아마도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예방 규정에 대한 이행 실태 정기 평가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등 사실상 화학물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중복 규제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률상 우리가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뭐 누락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총 8개 부처에 총 법령이 28종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고용노동부의 뭐 산업안전보건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다음에 행안부, 과학기술정통부,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뭐 이런 쪽에서도 화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의 법률로 봤을 때도 상당히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황산 같은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만 보더라도 작업환경 측정 물질이고요. 관리대상 유해 물질이고 특검해야 되는 물질이죠. 노출기준 설정 물질이고 특별관리 유해 물질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할 일이 모두 또 법률적으로 막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이러한 중복 규제나 복잡성이 이러한 제도에 많은 혼선을 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에서 이 모든 내용은 뭐 노동부나 어떤 공단의 의견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희 연구진의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선 방향에 대한 커다란 어떤 철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좀 갖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핵심 방향을 좀 설정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갖추도록 지원하는 쪽. 그래서 규제는 좀 줄이고 어떠한 자율 예방 체계는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작동성을 좀 높이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 스스로 이런 예방 체계를 갖추지 않고 뭐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서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행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4조 제1항 제4호에 보면 그 관리상의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마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장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PSM과 관련된 근본적인 본질적인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행 이러한 정부 주도를 민간 주도로 좀 바꾸는 포메이션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반도체 산업협회 뭐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규제 방식은 좀 우리 자기규율 예방 방식 예를 들어서 변경 관리와 관련된 이행 상태 평가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한 문장으로 현행 기업의 변경 관리 규정에 뭐 적합하냐 뭐 이런 한 문장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질문들이 이러한 사업장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우리가 발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고시나 이러한 법률 규정들이 점차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개선 방향 중에 하나는 사업장의 이러한 활동들이 어떤 중대 결함, 이러한 결함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어떠한 시스템들이 갖추어졌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현행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이행 상태 평가나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서 제출 대상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업종과 규정량으로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중저로 나눠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제출 대상도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요. 이행 상태 평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제출 대상과 관련돼서는 고중저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현재까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희가 R 값을 기준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체 제가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59개 사업장이거든요. 예, 5059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종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원유 정제라든지 기초화학은 무조건 고등급으로 좀 우리가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100 이상일 때 우리가 고등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2 이하일 때 저희가 저등급으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저등급으로 판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규정량은 R 값을 2를 기준으로 2 미만일 경우에는 저등급, 또 2를 초과하고 10 이하일 때는 중등급, 그 다음에 10 이상일 때는 고등급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현재까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PSM 이행상태 평가를 우리가 P등급, S등급, M등급, M등급도 M 플러스 M 마이너스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S, A, B, C 등급으로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이행상태 등급을 나눠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PSV 작동 주기라든지 고용노동부의 이행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에 등급 조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등급에 따라 저희가 차등 적용하는 것이 현재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행상태 평가 중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적인, 즉 변경 관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전운전 절차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행상태 항목을 좀 재설계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가 RBI라든지 로파 이러한 신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줬을 때 이행상태 평가에서 가점을 좀 부여하는 방향을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안전 문화와 관련돼서 막바로 어떤 이행상태 평가를 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문화들이 어떻게 사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측정 항목이나 가점 제도로 부여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시스템 측면에서 특히 이상 징후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첨단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될 경우에 좀 가점을 좀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어떤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어시스턴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 이러한 것들을 일부 도입해서 실제로 효과를 봤을 때 보고 있을 때 이행상태 평가를 했을 때 가점을 부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PSM과 관련된 사업장이다 라고 하시면 뒤에 보면은 QR코드가 있거든요. 벽면에 붙어 있는데 설문조사에 꼭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그 발표해 주신 김영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세미나 마지막 순서입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과학적 사고 분석 연구 사례를 주제로 연구원의 백빛나 연구원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백빛나 대리입니다. 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과학적 사고분석 연구 사례집 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사례집의 제작 배경과 그리고 사례집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후 제가 분석한 CFD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작 배경입니다. 22년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함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감소 연구를 포함한 7대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 정책 연구와 안전신기술 개발 연구 및 중대재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전산유체역학이라는 CFD와 구조 해석을 이용하여 총 10건의 중대재해 정비조사와 3건의 환기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중대재해 정비조사 사례 6건과 환기평가 3건을 정리하여 이번에 사례집을 제작하게 되었고, 사례집을 제작하게 된 배경은 사례집 내 분석 사례를 통해 과학적인 재해 원인 조사 방법을 제안하고 유사 산업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이제 크게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CFD 소개, 그리고 해석 사례, 그리고 구조 해석 사례 1건과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FD는 크게 질식 중도, 폭발 사고와 함께 환기 평가에 대해서 사례가 소개되어 있고, 구조 해석 사례는 열교환기 파열에 대한 주요 구조부 응력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CFD 사례 소개에 앞서 CFD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FD는 이제 유체 현상을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지배 방정식들을 차분화하고 이를 컴퓨터를 활용해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를 이용해 유체 현상을 시각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항공 우주 산업과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CFD의 해석 과정은 전처리, 계산, 후처리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전처리 과정은 이제 해석 대상을 모델링하고 계산에 적합한 격자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은 해석 대상의 조건과 기법을 설정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후처리 과정에서는 계산된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 단계입니다. 이러한 CFD는 실험에 비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해석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현재 사례집에 기재된 모든 CFD 분석 사례는 미국 니스트에서 개발한 FDS 버전 6.3.2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FD를 이용한 분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독 사고입니다. 사고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자는 폭기조 내부에서 고압수 살포 작업과 폐수 흡입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업 당시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작업 당시 송기 마스크 송풍기는 위에 보시면 작업장 내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자는 작업을 마친 후 송기 마스크를 벗고 여기 보신 사다리를 통해 올라오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폭기조 내부로 추락하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폭기조 내 잔류된 슬러지와 폐수를 5분간 교반한 후 항화수소 농도를 측정해왔는데 최대 58ppm 그리고 평균 35ppm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황화수소는 이제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인체에 대한 영향이 다른데, 약 500ppm 이상인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의식 불명과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화학종입니다. 해당 사고를 CFD로 분석한 목적입니다. 고압수 살포 작업과 폐수 흡입 작업으로 인해 이제 폭기조 내부의 항화수소 농도가 체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 항화수소의 기류 및 농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CFD 조건에서 먼저 모델링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제가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구조물의 크기와 그리고 계급의 크기를 다 측정하여서 실제 현장과 동일한 크기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격자는 총 180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작업과 오후 작업이 있었는데, 오전 작업으로 인해 이미 폭기조 내부에는 약 300ppm의 항화수소가 체류하였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자가 작업하였던 폭기조 1 내부 항화수소에서는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때 발생량은 측정된 데이터인 평균값과 최대값으로 각 두 조건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슬러지 흡입 펌프 용량과 살수 작업 용량은 모두 사고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지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시간대별로 폭기조 1, 즉 재해자가 작업한 폭기조 중간 단면과 그리고 작업 중 작업자의 호흡기 높이 그리고 쓰러졌을 때의 작업자 호흡기 높이에 따른 시간대별 항화수소 농도 분포 결과입니다. 빨간색 영역은 1400ppm으로 고농도의 항화수소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영역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영역을 표시해놨는데 그 검은색은 이제 항화수소 농도가 700ppm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오른쪽은 35ppm 조건이고 왼쪽은 58ppm 조건인데 두 조건 모두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50초 대 결과를 보시면 작업 중 작업자 호흡기 높이에서 이미 빨간색 영역으로 고농도의 항화수소 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폭기조 1 중간 단면에 300초 대 그림을 보시면 재해자가 여기에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근을 따라 항화수소 농도가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손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작업을 완료한 후 손기 마스크를 벗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도중 항화수소 농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다음 폭기조 내부로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이후 작업자 호흡기 높이의 항화수소 농도를 보시면 이미 50초 때부터 고농도의 항화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 위험성이 높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해자가 작업한 폭기조 내부의 평균 항화수소 농도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항화수소 발생 조건에 따른 항화수소 농도 결과입니다. 두 조건 모두 빠른 속도로 평균적으로 이제 항화수소 농도가 1000ppm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사실 손기 마스크용 송풍기는 작업장 외부에 깨끗한 공기를 유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 현장에 위치하고 있어서 송풍기 근처에서의 항화수소 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분홍색과 하늘색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최대 300ppm 정도의 농도가 확인되었고 실질적으로 의식불명에 이를 수는 없는 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손기 마스크용 송풍기에서는 300ppm이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을 때는 인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 조건에서 사망자의 위치에서는 항화수소 농도가 700ppm 이상으로 항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의식불명과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또한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폭발 사고에 대한 CFD 분석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당시 용접을 작업하고 있는 용접공이 있었고 여기 사고 현장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이었고 용접공의 아래에는 메탄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소화슬러지 저류조였습니다. 용접 작업 중 현재 추정하기로는 용접공에 의해 용접 불티가 소화슬러지 내부로 떨어지게 되고 폭발이 발생한 후 저류조 A의 맨홀이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접공은 탈출하던 중 저류조 A의 맨홀이 없는 것을 모르고 이쪽으로 오다가 저류조 A 맨홀 구멍으로 떨어져 이제 사망에 이른 사고입니다. 당시 소화 슬러지 저류조 내부에서는 메탄이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탄의 물리적 특성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연소 화학계와 상한계는 각각 5와 15%이며 점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10%입니다. CFD 목적입니다. 사고 당시 저류조 내부에 체류하고 있던 메탄가스로 인해 형성되는 저류조 내부의 가연성 분리기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CFD 조건에서 저류조의 형상은 실제 사고 현장과 동일하게 지정하였고 탈취 배관 속도와 바이오가스 발생량도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저류전의 평균 산소 농도를 보시면
최소 산소 농도인 10%보다 아래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점화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0초 이때 특정 단면에서의 메탄 농도 분포 결과를 보시면 외기가 유입되는 영역에서는 메탄 농도가 희석되고 그리고 산소가 유입됨에 따라 폭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음을, 위험성이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류전의 평균 산소 농도는 최소 산소 농도보다 작아 폭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지만 외기가 유입되는 부분에서는 가연성 분위기가 형성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밀 작업장에 대한 환기관리 평가입니다. 산밀 작업장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작업 환경으로 콜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작업장은 감염병 전파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환기 상태에 따른 위험 수준과 적절한 환기 방법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에 따르면 주요 오염 물질 관리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 100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밀 작업장에 대한 환기 평가의 CFD 목적은 산밀 작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재 환기 조건과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개선 조건을 계산하고 사업장에 적합한 환기 방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조건을 비교하는 기준점은 오염물질로 대표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하여 수행하였습니다. CFD 조건에서 계산 영역과 모델링 결과를 보시면 모두 제가 직접 작업장에 방문하여 측정한 데이터로 동일하게 작업장과 지정하였고요. 해당 작업장은 룸이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화학종 농도 및 온도도 실제 작업장의 데이터를 측정하여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작업장의 환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시나리오를 지정하였는데 첫 번째로 해당 사업장은 창문과 출입문 두 조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창문과 출입문을 미개방하는 조건, 이것이 현재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환기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문만 개방한 경우, 세 번째로는 창문과 출입문을 둘 다 개방한 경우입니다. 결과입니다. 1800초까지 계산을 수행하였고요. 앉은 상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0m로 가정하였을 때 1.0m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케이스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밀폐한 경우를 보시면 빨간색 영역을 보실 수 있는데 빨간색 영역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이상인 영역으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미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및 출입문 동시에 개방한 경우는 이제 약 1040에서 1520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볼 수 있었는데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 비교하기 위하여 이제 작업장 내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해당 케이스가 현재 창문 및 출입문을 모두 밀폐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선에서 가운데 점이 들어간 조건이 창문만 개방한 조건인데 점선으로 구성된 결과가 창문만 개방한 조건보다 더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사업장 내에서는 해당 작업장은 창문 또는 출입문 개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개선시킬 수는 있었지만 창문과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하여야만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준수할 수 있었고 해당 방법을 사업장에 제안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저희 사례집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책자 뒷페이지의 QR코드를 통해서 또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